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는 쉬고 있지만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돈의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내장에서 바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미국 반도체는 움직이고요.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요. 환율과 금리도 계속 계산되고 있어요. 유가, 지정학 리스크, 미국 선물, 외국인 포지션까지 전부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 시장은 잠깐 멈춰 있는데 한국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들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장이 쉬니까 쉬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0만 원 돌파와 신고점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이걸 하나씩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런 날에 제일 많이 나오는 생각이 있죠. 오늘 장도 안 열리는데 뭐 볼 게 있어? 맞아요. 오늘 당장 매수도 못하고요. 매도도 못해요. 근데 큰 돈은 이런 날에도 쉬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이미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 반도체 분위기가 어떤지, 엔비디아 이후 AI 수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지, 달러가 강해지는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튀는지, 유가랑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다시 담을 이유가 충분한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 안 열린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어디를 먼저 봐야 할지 기준을 세워둬야 되는 거죠. 지금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총파업 직전에서 극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로 넘어갔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AI 수요가 아직 강하다는 신호를 줬어요. 금리도 앞선 공포보다는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고요.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도 최악의 불안에서는 살짝 벗어난 듯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런 뉴스들이 쌓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장 열리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좋은 뉴스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매매 자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뉴스에 진짜 돈이 붙는지,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이게 하루짜리 기대감인지 아니면 며칠, 몇 주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노사 이슈가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 말만 들으면 악재 하나 사라졌네.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얕아요. 삼성전자 노사 이슈는 그냥 회사 안에서 월급 놓고 싸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 AI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거든요. HBM은 그냥 많이 찍어내면 팔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요. 수율도 잡아야 되고요. 정해진 시기에 물량도 맞춰야 되고요. 엔비디아나 빅테크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 믿고 물량 맡겨도 되겠다, 이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노사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파업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골든타임에서 내부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뜻에 가까워요. 큰 돈은 바로 이걸 봐요. 삼성전자가 HBM 공급 일정 지킬 수 있나? 핵심 인력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나? 고객사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나?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명분이 생기나? 이걸 보는 거예요. 개인은 뉴스 제목 보고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큰 돈은 그 뉴스가 실제 생산 안정성과 실적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봐요. 이 차이가 나중에 계좌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엔비디아도 같이 봐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어요.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여전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박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잘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내면 역시 엔비디아다 하고 바로 환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물어요. 실적 좋은 건 알겠어. 블랙웰 잘 팔리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다음은 뭐야?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다음 이야기가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표준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플랫폼인 누빈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AI 네오클라우드, 국가 AI 인프라,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시장을 계속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AI 시장이 커질수록 GPU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에는 고성능 D램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에는 SSD가 필요하고요.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전부 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스토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전체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경기 반등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D램 가격 오르냐, 낸드 가격 오르냐, 스마트폰 얼마나 팔리냐, 파운드리 적자 줄어드냐, 이렇게 따로따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안에서 계속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D램 가격 오르면 좋은 회사, 이 정도로 끝나면 그냥 사이클 종목이에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번 좋아지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돈이 붙을 수 있는 장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HBM만 보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HBM은 중요하죠. 근데 HBM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면 또 반쪽짜리예요.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드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메모리와 로직을 어떻게 묶느냐, 데이터 이동을 얼마나 줄이느냐, 전력 소모를 얼마나 낮추느냐,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맞춰주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같이 중요해져요.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강하고요. 인텔은 미국 정부 지원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조합이 실제로 힘을 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30만 원 다시 뚫을 수 있냐? 신고점 갈 수 있냐? 이 질문일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얕아요. 3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심리적인 목표가고요. 기관에게는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자리이고요. 외국인에게는 이 가격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더 담을 이유가 있느냐를 다시 계산하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요, 30만 원은 개인들은 흥분하는 자리인데 큰 돈은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리라는 거죠. 문고리를 잡는 것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달라요. 30만 원을 잠깐 터치하는 것과 30만 원 위에서 시장이 인정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고 그 위에서 제대로 버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HBM 신뢰 회복이에요.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중요한 공급자로 봐야 돼요. 삼성전자도 HBM에서 다시 올라온다. 이 신호가 시장에 박혀야 돼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개인들끼리만 30만 원을 밀어올리는 건 힘이 약해요. 30만 원 위에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실적 전망이에요. 기대감만으로는 30만 원 위에서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HBM, 고성능 D램, 서버용 SSD, 낸드 회복, 파운드리 부담 완화까지 실제로 숫자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 돌파는 뉴스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가 줄었다, 엔비디아가 좋다, AI 수요가 살아있다, 여기까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좋은 뉴스가 실제 수급으로 들어오고요. 그 수급이 반도체 전체로 번지고요. 그 반도체 그름이 실적 전망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세 개가 같이 맞아야 30만 원 위에서 진짜 힘이 생겨요. 그때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반등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주로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커요. 그냥 좋은 뉴스 나왔네가 아니라 이 회사 돈 버는 구조가 진짜 바뀌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어요. 장 다시 열리고 나서 기대감으로 30만 원 근처를 두드리는데 외국인이 따라오지 않아요. 기관도 받쳐주지 않아요. 반도체 주변주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환율은 불안하고요. 금리는 다시 위로 튀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돌파가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30만 원은 와, 드디어 왔다 하고 흥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큰돈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사도 되나 하고 다시 계산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계산에서 통과해야 진짜 다음 구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3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서 누가 사는지,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예요. 삼성전자만 보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출발점의 수는 있어도 끝점은 아니에요. 큰 돈은 보통 가장 유동성이 큰 대장주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바로 질문이 나와요. 그럼 HBM 밸류체인은? 그럼 전공정 장비는? 그럼 후공정 패키징은? 그럼 소재는? 그럼 전력 인프라는?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이렇게 돈이 번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예요.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명분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면 전력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어요.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GPU와 HBM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돌려요. 냉각이 안 되면 서버를 오래 못 돌리고요. 전력망이 약하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압기, 전선, 전력망, 냉각, 원전,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AI 인프라의 뿌리예요. 초보 투자자는 엔비디아 실적 좋네? 에서 끝나요. 근데 큰 돈은 그럼 전력은 누가 깔고, 장비는 누가 공급하고, 냉각은 누가 하고, 후공정은 누가 가져가냐? 까지 봐요.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여기서 조선과 엔진도 연결돼요. 처음 들으면 이상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왜 조선이 나오지? 근데 요즘 시장은 이렇게 연결돼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커지고요. 전력 수요가 커지면 발전, 엔진, LNG, 전력망이 같이 움직여요. 조선 쪽에서도 LNG 추진선, 친환경 선박, 분함, 엔진, 발전용 엔진,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가 같이 붙어요. 예전에는 조선이면 그냥 배만 봤잖아요. 지금은 배, 에너지, 방산, 전력, 엔진을 같이 봐야 해요.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두뇌라면요. 전력과 엔진은 그 인프라를 돌리는 심장에 가까워요. 이렇게 시장을 연결해서 봐야 돈이 어디로 번질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금리와 환율도 봐야 돼요. 아무리 삼성전자 뉴스가 좋아도 금리와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 외국인은 한 번 더 계산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 금리도 보고요. 달러 흐름도 보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고요. 일본 금리도 봐요. 한국 시장 전체 위형도 같이 봐요. 쉽게 말하면요. 좋은 회사를 사서 수익을 냈는데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물건 샀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면 갑자기 계산 다시 하게 되잖아요. 외국인한테 환율 리스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환율까지 감소하면서 지금 들어갈 이유가 충분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본 금리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거의 공짜였던 나라였잖아요. 그 돈이 전 세계로 퍼져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자산, 채권, 원자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돈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묻는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굳이 해외 위험 자산에 계속 있어야 돼?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좋은지 보는 장이 아니에요. 미국 금리, 일본 금리, 환율, 유가, 지정학 리스크, 엔비디아 이후 AI 수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전부 같이 봐야 해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큰 돈은 원래 이렇게 봐요. 개인 투자자가 여기까지 따라가야 뉴스 제목에 덜 흔들려요. 그럼 휴장 끝나고 시장이 다시 열릴 때 무엇을 봐야 하냐?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 전체예요.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끝나는지, 하이닉스, 장비, 소재,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예요. 환율이 불안하고 금리가 다시 튀면 좋은 뉴스도 오래 못 가요. 네 번째는 돈의 확산이에요.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까지 번지는지 봐야 해요.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진짜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사요.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요.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HBM, 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조금씩 번질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돼요. 큰 돈이 반도체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봐야 늦게 따라가는 매매를 줄일 수 있어요. 뉴스 제목을 따라가면 늦어요.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빨라요.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따라가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바로 HBM이 움직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반응해요. 반도체 거래 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요.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도 같이 봐야 돼요.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조선과 엔진은 어떤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하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료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리거든요.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져요. 반대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맞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해요.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입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정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매매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복귀가 돼요.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요. 틀리면 크게 무너져요.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요.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요.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어요.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어요. 이 자료는 받아놓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에요. 장을 보기 전 기준 잡고요. 장 중에 흔들릴 때 다시 보고요. 장 끝나고 복귀할 때 쓰는 실전용 자료예요.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드릴게요.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음에 돈이 이동할 길목이에요. 뉴스 제목은 누구나 봐요. 근데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는 준비된 사람만 봐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봐야 돼요. 30만 원이라는 숫자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넘겨도 버틸 수 있는 돈이 붙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흐름이에요.